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아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네. 눈을 보면서 네. 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가 힘들 때 부모님께 먼저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마음 챙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동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 체계를 통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강수정 마리아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말만큼 정신 건강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야 조화롭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바르고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30년 동안 이 의정부 성모병원을 지켜온 분이 계시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권용실입니다. 동안 이 일을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신건강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특히 소아청소년이나. 근데 어떻게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을 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문학소녀로 실제로는 너무 좀 느껴집니다. 문학을 네. 좀 좋아하고 네.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쪽으로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8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네. 조금 뭐 이과적인 전문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네. 의과대학을 오게 되었고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제가 문학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것과 유사한 거,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과일까 생각을 했을 때 네. 정신과가 가장 맞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를 선택을 했고요. 한 30년 정도 지나 보니까 네. 제가 일생에서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농담이에요. 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선생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주로 진료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아청소년과와 그 성인의 정신건강이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네. 성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성장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점들이 네.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네. 외국의 많은 역학 연구들을 보면은 네. 성인의 정신건강에 50%, 그러니까 성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반수 이상은 14세 이전에 병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도 일찍이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잘 관찰하지 않으면은 성인기까지 그러네요. 개인의 삶에 충분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진료를 보시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시면
이게 소아청소년과를 보고 계시니까 좀 더 이제 네. 시대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지도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환자들의 네.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 네. 네.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아동들에게는 행동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흔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도 네. 있고 더 많은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의 변화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우울 증상이나 또는 불안 증상이나 보통 말하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0년대 정도부터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웬만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는 OECD에서 굉장히 낮은 행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라고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학교에서도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정신건강이 유지가 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도로 잘 발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데 몇 년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사에서 보면은 아동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특히 놀라운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초등학생인데요. 네, 그리고 근데 약간 찔리네요. 네, 학업 때문에 네,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네, 해서 네. 이제 뭔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마냥 놀기만 할 것 같지만은 네. 실제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소하기가 조금 네. 어려운 점들도 우울 불안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그렇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사용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꼭 정신건강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하고 정신건강도 관련성이 많이 많다라는 연구들은 되고 있습니다. 과잉 행동 장애가 네. 또 굉장히 요즘 뭐 사회에 많이 생겼다 네. 하는데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얘가 지나치게 활발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잉 행동 장애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맞습니다. 과잉 행동 장애로 내원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나요? 삭석이 안 되고 네. 교실에서 뭐 뛰어나가거나 네.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과잉행동 문제가 네네.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동생이 있으면 동생하고 잘 놀다가 계속 괴롭힌다든가 뭔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친구 사이에 문제가 있다든가 학업에 지장이 많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장이 생길 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어지나요? 실제로 ADHD라고 하는 질환은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 또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인데요. 아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ADHD가 됐는지를 부모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아이에게 맞는 양육의 스타일이라든가 양육의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의 문제가 계속 있다면은 약물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네. 아동이 조금 더 성장을 했다면은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부모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이가 스스로 또 조절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영역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의 정신 건강에는 이 부모의 영향이 좀 많이 미치는 건가요? 아동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부모님의 네. 행동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아.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 약간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은 아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치료자의 역할을 해 나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쭉 아이들을 진료를 해보면 네. 부모님께서 아이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 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늘수록 자살 확률이 높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우선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저는 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 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친구 관계라든가 학업이라든가 가정에서 만족감이 적다. 그리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활동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가락만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요. 보잖아요. 보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미 좀 취약한 문제를 네. 갖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스마트폰 사용 시간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일단 생활 리듬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면을 잘 못 취하거든요. 네. 수면을 잘 못 취한다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 뭐 저희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은 멋지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은 나는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게 살아가는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화려하게 사네라고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런 굉장히 것도 많습니다. 있군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정보 또는 뭐 사이버 불링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하고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자해라든가 자살을 높이게 되는 요인이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냥 질문 하나를 들으면 그냥 쫙 해주셔가지고 정말 답답함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조사 발표가 있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는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는데 시험을 못 봐서 꾸지람을 받았다. 내가 성적이 안 돼서 입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울이라든가 충동성을 높여서 자살로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자살한 학생 청소년들을 이제 자료를 모아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럴 리가 없다. 얘는 오히려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였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용한 친구들이 반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한 다음에 문제가 많고 평소에 어떤 어려움을 표시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3분의 1 정도고요. 대부분은 오히려 남 얘기 많이 들어주는데 내 얘기도 못하는 조용한 친구들이 우리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감정이나 자기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한국에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경우는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스트레스들, 그리고 아이의 대처 방식,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거를 한 번은 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지만 그대로 좀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챙김의 마음. 두 번째는 꼭 부모님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또 학교 폭력을 다루는 드라마가 좀 네. 인기가 끌면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잖아요. 더욱더. 근데 학교 폭력이나 왕따로 찾아오는 친구들도 좀 있나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많이 너무 마음이 있는. 아프네요. 네.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대구에서 네.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이렇게 자살한 네.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건들 이후로 이게 학교 폭력은 학생들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네.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라든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또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내 어려움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전부터 조금씩 당했는데 그냥 무마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네. 청소년이 되고 성인기에 되면서 그것이 불거져서 오는 네. 경우들도 많이 아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 폭력 문제는 정말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생을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네. 그거를 진짜 좀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얘가 게임만 10시간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은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내서 아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네. 눈을 보면서 네. 네가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아이가 힘들 때 부모님께 먼저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의사소통. 아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 청소년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챙기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음 챙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 마음을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잘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은 성장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또는 현대사회, 미래사회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교육에서 공부 외에도 이 정신건강 또는 마음 챙김,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계 외에서도 미래에서 인재상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새로운 덕목으로 올라온 게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정서 교육이라든가 명상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마음 챙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동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육 체계를 통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기를 자제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이 소아 청소년들이 그런 거를 가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갖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19에서 저희가 좀 벗어나고 있지만 초등학생 27%는 코로나 그 이전보다 우울해졌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있었어요.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호 요인인 학교라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던 것들이 우울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돼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하고 조금 더 친밀함을 가진다든가 네. 또래들하고 관계를 가진다든가 부모님하고 가진다든가 해서 내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 네. 그리고 내가 관심을 받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늘어나는 거, 긍정적인 경험이 늘어나는 게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 환자이고요. 이제 부모님이 갈등이 좀 많이 있으시고 뭐 이혼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지낸 친구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진료를 했고 그 친구가 이렇게 종이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니? 네, 선물인 줄 알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5월 달까지 살면 절 주시고요. 제가 5월 달 전에 죽으면 엄마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열어봤더니 그 아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걸 한 거예요. 그 아이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그건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이 아이가 이제 위기에 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친구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네, 지나가고 5월 달에 내가 너를 돌려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줬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졸업도 하고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이제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어떤 때인가요? 정신과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의학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네. 정신과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살이라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러네요. 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를 해야 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늘 조심조심합니다. 다음에 네. 올 때 건강하게 올까라는 것들을 늘 염려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치료 그만할까라는 이야기를 아이와 부모님과 제가 네. 서로 동의하면서 치료 종교를 해나갈 때가 저는 이제 의사로서 나 좀 쓸모 있게 네. 살았구나라는 그 보람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가끔은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지나가다 들렀어요라고 오는 친구들이 너무 감동이에요.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정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인생은 어바웃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가벼운 스트레스부터 네.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용기 있게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말고 누구에겐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살만한 삶을 살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학교 폭력의 상황에 노출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네.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현재 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용기 있게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외로움과 싸우게 되죠. 그 긴 싸움이 소아 청소년기에는 불안으로 그리고 우울로 때로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사람 인자처럼 불완전한 상태의 아이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어른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여러 사례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면 훨씬 더 잘 치료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저도 네. 좀 더 열심히 네.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네. 그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저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인생은 어바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